우리는 한 생을 살며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들이쉬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는 인연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 또는 편안함의 문제 또는 잠버릇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단지 금생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어떤 업적 경향을 오래 짓고 그 경향이 단단한 결이 되어 남아있으면 그 업의 방향이 현생의 연애관계, 부부관계,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어 드러난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늦은 비를 만나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전생의 업적 경향도 조건을 만나면 모습을 드러낸다. 화엄경에는 모든 인연은 서로서로 얽혀 있으며 단 한 생의 흐름으로 볼 수 없다고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집에 있음에도 한 방을 나누지 못한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업적 결의 거리, 마음의 거리, 정신의 거리, 오래 묵은 인연의 결산에서 드러나는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부부는 사이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싸우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서로에게 무심한 듯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적 경향은 말없는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함께 누워 자는 것이 불편하고 같은 하룻밤의 기운을 섞는 것이 부담스럽고 서로의 호흡조차 스스로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형태를 띠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부른다. 그리고 과보는 반드시 나타난다. 단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는 우리가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드러나고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드러나며 어떤 이는 가족관계에서 드러난다. 특히 부부관계는 업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자리다. 그만큼 오랜 인연이 녹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한 집에서 각방을 쓰게 되는 현상은 현생의 선택 이전에 전생에서 형성된 관계의 습관과 마음의 결, 에너지의 습관에 따라 그 거리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업적 경향은 단순히 나쁜 업의 흔적만을 뜻하지 않는다. 멀어짐도 하나의 조절이고 거리두기도 하나의 배움이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공간에서 잠을 함께 자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적 편차나 취향의 차이로만 보면 표면적 설명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적 경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아래에는 오래 묵은 인연의 흔적, 삶에 배어있는 습성, 수행을 통해 완전히 다 소멸하지 못한 마음의 결, 그것이 재현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는 세밀하게 기억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업은 결이 남는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그 마음을 행동에 얹고 그 행동을 다시 버릇으로 굳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버릇은 생을 갈아타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화함경에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생이 달라진다고 설한다. 같은 말이다. 마음의 기울어진 방향이 업적 경향이다. 그 기울어진 방향 속에서 특정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자들이 있다. 누군가 내 기운을 과하게 빨아들이는 느낌, 누군가의 기운이 나를 압박하는 느낌, 서로 몸은 가까운데 존재는 더 멀어지는 느낌.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 관계 맺음이 조화롭지 못하고 다툼과 집착으로 이어졌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패턴 중 하나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부부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슷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부부에게만 유독 예민해지고 부부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이에서만 유독 에너지의 소모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전생에서 맺었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방에서 문제없이 잠을 자고 기운도 잘 섞이고 밤이 편안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업적 경향을 많이 남기지 않았거나 서로를 통해 배움이 완성된 사람들일 수 있다. 반면 어떤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더 큰 번뇌로 이어진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에너지의 충돌로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워지며 서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무형의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각방이라는 방식이 최소한의 균형 유지와 최소한의 평화가 유지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업적 경향이 가져오는 형식적 거리라고 본다. 거리두기가 다툼을 막는 장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리두기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 방을 쓰는 부부가 더 선한 것도 아니다. 방이라는 물리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업적결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다. 가까이에 있다고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났고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상이 아니라고 설한 이유도 같다. 부부라는 상, 각방이라는 상, 함께 산다는 상, 서로 가까워야 한다는 상, 이 모든 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 실체로 보지 말라는 말은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업적 경향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업적 경향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부관계를 단순히 감정적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만남과 모든 거리감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자연히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불편해지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 없이도 안정된다. 이것은 현재의 사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 사람과 나의 업적 기억이 서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차바 함경에서는 업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삶에서 흔들림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볼 수 있다. 업은 볼 수 없지만 업에 흔들리는 관계는 볼 수 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 나뭇잎만 보고 바람의 성질을 추론하듯 부부의 관계 형식을 통해 전생의 업적결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좋은 업을 많이 지으라고 강조하셨다. 단순히 미래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의 감정과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감정과 선택이 다음 생의 관계를 만들고 다음 생의 만남을 만들며 다음 생의 거리감을 만든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히 한 생의 인연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그리고 다음 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긴 흐름 속의 인연이다. 단지 그 흐름이 이번 생에서는 같은 방보다
각자의 방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조건 관계의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계의 업적 결이 그 정도의 거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형식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기도를 하고 각자의 정진을 하며 각자의 번뇌를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같은 방에서 끝없는 마찰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업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마경은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강조한다. 소리를 만들지 않는 수행, 부딪히지 않는 수행, 밀어내지 않는 수행, 억지로 붙잡지 않는 수행.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방은 회피가 아니라 업을 더욱 조용히 보게 하는 특별한 수행의 공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공간은 부부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상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별의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을 통한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다. 전생에서 업적 경향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업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강조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마음이 업을 만들고, 업이 인연을 만들고, 인연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서 형성된 업적 경향은 이 생에서도 계속 작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서 상대를 억압하고, 상대를 속박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의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기운을 부딪히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난다. 각방이라는 물리적 분리는 전생의 억압적 방식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 충돌을 막기 위한 업의 자동적인 조절 장치일 수 있다. 전생의 관계가 한쪽의 집착과 한쪽의 회피가 뒤섞인 구조였다면 현생에서는 그 과보가 거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의 물리적 거리감은 전생의 심리적 압박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숙성을 거쳐 적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즉,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순간 그 결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충분히 소멸시키지 못한 관계의 불균형, 상대에 대한 불만, 억압, 통제,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같은 방에서 서로의 기운이 섞이는 순간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업적 경향을 가진 부부는 같은 방에 있으면 번뇌가 증폭되고 각자의 방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같이 있는 것이 더 힘든 부부는 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소멸하지 못한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남은 과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업을 단순히 징벌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업은 처벌이 아니다. 업은 배움이다. 업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배워야 할 방향이다. 억압했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억압받았던 사람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의 방은 서로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행 공간이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만개의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 또한 단순한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무수히 이어져 온 인연의 조합 안에서 업적 경향이 무리로 떠오르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업적 경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마음이 바뀌면 바뀐다. 업은 선택이 바뀌면 바뀐다. 업은 수행이 깊어지면 바뀐다.
거리감은 거리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업적 경향이 변화한다는 것은 거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거리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다. 거리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어도 그 거리를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집착과 번뇌에서 통찰과 자비로 전환된다면 그 순간 업의 결은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면 업의 과보 또한 청정하게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즉 업은 단단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녹여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차바함경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마음이 바뀌면 미래의 과보의 방향 또한 그에 따라 바뀐다고. 그러므로 부부가 각자의 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 이미 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적 경향을 보정하고 조절하는 중간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적 균형 조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서로의 기운이 섞이는 것이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각 방이 오히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를 줄이고 그 번뇌가 자라는 힘을 꺾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억지로 하나로 묶으려는 집착은 또 다른 번뇌를 낳는다. 반대로 서로의 중심이 세워지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은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균형을 현생에서 완성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거리감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인연을 정돈하는 시간일 수 있다. 억지로 붙어있는 관계보다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보는 시간,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보는 시간, 업의 뿌리가 드러나는 시간을 부부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각방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는 업적 경향이 현재의 삶 속에서 조정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정의 과정 속에서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자신의 번뇌를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투사했던 감정을 회수하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방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해간다. 그 마음의 변화는 서로의 방문을 닫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번뇌를 더 자극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도 하나의 큰 자비라고 본다. 거리를 통해 자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거리와 고립은 다르다. 거리는 배움이고 고립은 도피다. 각방은 도피가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업이 쌓이지 않게 하는 중립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업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의 결이 조금씩 약해지면 다시 하나의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그 변화가 빠르든 느리든 업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업적 경향이 변한다는 것은 이 생에서 반드시 같은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이라는 것은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마음의 통찰을 통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 하셨다. 그러나 그 고요함 위에 번뇌가 겹겹이 쌓이고 그 번뇌 위에 또다시 욕망과 집착이 쌓이면서 우리는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버린다.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같은 방에 있다고 해서 남은 업이 녹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온기와 호흡 속에서 업이 더 강하게 발화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업이 스스로 가라앉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를 관계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관계의 성숙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밝음과 온도로 판단한다.
전생에서 미완의 과보가 남아있는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흐려지고 오히려 번뇌가 더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각방은 서로의 마음이 침잠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인연의 형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설한다. 집착은 표현이 세련되지 않을 뿐 형태가 다양하다. 한 공간에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항상 가까이 있어야만 부부가 온전하다는 생각, 잠자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집착은 부부라는 인연의 형태에 대한 고정된 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설하듯 모든 상은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을 실체로 보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도 그 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현상 안에 숨어있는 업적 경향을 더 잘 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를 괴롭게 했던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 생에서 서로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각방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서로의 번뇌를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나온 어떤 침묵의 자비일 수 있다. 부처님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을 관계 유지의 기본으로 적용하면 각방은 각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각자의 기운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각자의 번뇌를 상대에게 얹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배려적 방편인 셈이다. 우리는 종종 부부는 무조건 함께 자야 한다는 고정된 틀 속에 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을 만든다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멀리 두는 것이 더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업은 내가 쌓아온 마음의 결과다. 그 업을 소멸하는 과정 또한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다시 한 공간으로 돌아오는지, 계속 각자의 방을 유지하는지, 그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외형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어떤 결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없애는 것은 형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부부는 한 생에서 그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을 인식하고 업적 경향을 이해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부드럽게 바뀌어 간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일어난다. 서로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투정과 불만을 자기 탓으로 끌어당기지 않게 되고 감정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거나 발산하는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업적 경향이 바뀌는 가장 직접적인 출발점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발생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의 소멸은 지혜에서 시작된다고 설한다.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진 형태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각방을 쓰는 부부라면 그 각자의 방 안에서 이러한 변화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상대를 강제로 바꾸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고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는 대신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업의 결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일정한 지점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같은 방에서 자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도 있으며 서로의 호흡이 같은 공간에서 섞이더라도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목표일 필요는 없다. 불교적 관점에서
부부라는 관계의 목표는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고통 없는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자든 다른 공간에서 자든 그것이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업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곧 올바른 방편이다. 업은 마음에서 자라고 마음에서 변화하며 마음에서 소멸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어느 형태로 살아가고 있든 그것이 업적 경향을 소멸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한 생을 살며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들이쉬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는 인연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 또는 편안함의 문제 또는 잠버릇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단지 금생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어떤 업적 경향을 오래 짓고 그 경향이 단단한 결이 되어 남아있으면 그 업의 방향이 현생의 연애관계, 부부관계,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어 드러난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늦은 비를 만나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전생의 업적 경향도 조건을 만나면 모습을 드러낸다. 화엄경에는 모든 인연은 서로서로 얽혀 있으며 단 한 생의 흐름으로 볼 수 없다고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집에 있음에도 한 방을 나누지 못한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업적 결의 거리, 마음의 거리, 정신의 거리, 오래 묵은 인연의 결산에서 드러나는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부부는 사이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싸우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서로에게 무심한 듯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적 경향은 말없는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함께 누워 자는 것이 불편하고 같은 하룻밤의 기운을 섞는 것이 부담스럽고 서로의 호흡조차 스스로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형태를 띠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부른다. 그리고 과보는 반드시 나타난다. 단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는 우리가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드러나고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드러나며 어떤 이는 가족관계에서 드러난다. 특히 부부관계는 업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자리다. 그만큼 오랜 인연이 녹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한 집에서 각방을 쓰게 되는 현상은 현생의 선택 이전에 전생에서 형성된 관계의 습관과 마음의 결, 에너지의 습관에 따라 그 거리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업적 경향은 단순히 나쁜 업의 흔적만을 뜻하지 않는다. 멀어짐도 하나의 조절이고 거리두기도 하나의 배움이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공간에서 잠을 함께 자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적 편차나 취향의 차이로만 보면 표면적 설명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적 경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아래에는 오래 묵은 인연의 흔적, 삶에 배어있는 습성, 수행을 통해 완전히 다 소멸하지 못한 마음의 결, 그것이 재현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는 세밀하게 기억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업은 결이 남는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그 마음을 행동에 얹고 그 행동을 다시 버릇으로 굳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버릇은 생을 갈아타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화함경에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생이 달라진다고 설한다.
같은 말이다. 마음의 기울어진 방향이 업적 경향이다. 그 기울어진 방향 속에서 특정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자들이 있다. 누군가 내 기운을 과하게 빨아들이는 느낌, 누군가의 기운이 나를 압박하는 느낌, 서로 몸은 가까운데 존재는 더 멀어지는 느낌.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 관계 맺음이 조화롭지 못하고 다툼과 집착으로 이어졌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패턴 중 하나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부부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슷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부부에게만 유독 예민해지고 부부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이에서만 유독 에너지의 소모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전생에서 맺었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방에서 문제없이 잠을 자고 기운도 잘 섞이고 밤이 편안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업적 경향을 많이 남기지 않았거나 서로를 통해 배움이 완성된 사람들일 수 있다. 반면 어떤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더 큰 번뇌로 이어진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에너지의 충돌로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워지며 서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무형의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각방이라는 방식이 최소한의 균형 유지와 최소한의 평화가 유지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업적 경향이 가져오는 형식적 거리라고 본다. 거리두기가 다툼을 막는 장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리두기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 방을 쓰는 부부가 더 선한 것도 아니다. 방이라는 물리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업적결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다. 가까이에 있다고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났고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상이 아니라고 설한 이유도 같다. 부부라는 상, 각방이라는 상, 함께 산다는 상, 서로 가까워야 한다는 상, 이 모든 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 실체로 보지 말라는 말은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업적 경향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업적 경향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부관계를 단순히 감정적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만남과 모든 거리감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자연히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불편해지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 없이도 안정된다. 이것은 현재의 사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 사람과 나의 업적 기억이 서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차바 함경에서는 업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삶에서 흔들림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볼 수 있다. 업은 볼 수 없지만 업에 흔들리는 관계는 볼 수 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 나뭇잎만 보고 바람의 성질을 추론하듯 부부의 관계 형식을 통해 전생의 업적결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좋은 업을 많이 지으라고 강조하셨다. 단순히 미래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의 감정과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감정과 선택이 다음 생의 관계를 만들고 다음 생의 만남을 만들며 다음 생의 거리감을 만든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히 한 생의 인연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그리고 다음 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긴 흐름 속의 인연이다. 단지 그 흐름이 이번 생에서는 같은 방보다 각자의 방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조건 관계의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계의 업적 결이 그 정도의 거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형식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기도를 하고 각자의 정진을 하며 각자의 번뇌를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같은 방에서 끝없는 마찰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업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마경은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강조한다. 소리를 만들지 않는 수행, 부딪히지 않는 수행, 밀어내지 않는 수행, 억지로 붙잡지 않는 수행.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방은 회피가 아니라 업을 더욱 조용히 보게 하는 특별한 수행의 공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공간은 부부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상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별의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을 통한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다. 전생에서 업적 경향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업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강조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마음이 업을 만들고, 업이 인연을 만들고, 인연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서 형성된 업적 경향은 이 생에서도 계속 작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서 상대를 억압하고, 상대를 속박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의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기운을 부딪히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난다. 각방이라는 물리적 분리는 전생의 억압적 방식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 충돌을 막기 위한 업의 자동적인 조절 장치일 수 있다. 전생의 관계가 한쪽의 집착과 한쪽의 회피가 뒤섞인 구조였다면 현생에서는 그 과보가 거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의 물리적 거리감은 전생의 심리적 압박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숙성을 거쳐 적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즉,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순간 그 결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충분히 소멸시키지 못한 관계의 불균형, 상대에 대한 불만, 억압, 통제,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같은 방에서 서로의 기운이 섞이는 순간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업적 경향을 가진 부부는 같은 방에 있으면 번뇌가 증폭되고 각자의 방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같이 있는 것이 더 힘든 부부는 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소멸하지 못한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남은 과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업을 단순히 징벌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업은 처벌이 아니다. 업은 배움이다. 업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배워야 할 방향이다. 억압했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억압받았던 사람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의 방은 서로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행 공간이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만개의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부부가 각 방을 쓰는 현상 또한 단순한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무수히 이어져 온 인연의 조합 안에서 업적 경향이 무리로 떠오르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업적 경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마음이 바뀌면 바뀐다. 업은 선택이 바뀌면 바뀐다. 업은 수행이 깊어지면 바뀐다. 거리감은 거리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업적 경향이 변화한다는 것은 거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거리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다. 거리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어도 그 거리를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집착과 번뇌에서 통찰과 자비로 전환된다면 그 순간 업의 결은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면 업의 과보 또한 청정하게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즉 업은 단단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녹여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차바함경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마음이 바뀌면 미래의 과보의 방향 또한 그에 따라 바뀐다고. 그러므로 부부가 각자의 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 이미 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적 경향을 보정하고 조절하는 중간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적 균형 조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서로의 기운이 섞이는 것이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각 방이 오히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를 줄이고 그 번뇌가 자라는 힘을 꺾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억지로 하나로 묶으려는 집착은 또 다른 번뇌를 낳는다. 반대로 서로의 중심이 세워지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은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균형을 현생에서 완성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거리감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인연을 정돈하는 시간일 수 있다. 억지로 붙어있는 관계보다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보는 시간,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보는 시간, 업의 뿌리가 드러나는 시간을 부부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각방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는 업적 경향이 현재의 삶 속에서 조정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정의 과정 속에서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자신의 번뇌를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투사했던 감정을 회수하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방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해간다. 그 마음의 변화는 서로의 방문을 닫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번뇌를 더 자극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도 하나의 큰 자비라고 본다. 거리를 통해 자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거리와 고립은 다르다. 거리는 배움이고 고립은 도피다. 각방은 도피가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업이 쌓이지 않게 하는 중립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업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의 결이 조금씩 약해지면 다시 하나의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그 변화가 빠르든 느리든 업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업적 경향이 변한다는 것은 이 생에서 반드시 같은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이라는 것은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마음의 통찰을 통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 하셨다. 그러나 그 고요함 위에 번뇌가 겹겹이 쌓이고 그 번뇌 위에 또다시 욕망과 집착이 쌓이면서 우리는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버린다.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같은 방에 있다고 해서 남은 업이 녹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온기와 호흡 속에서 업이 더 강하게 발화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업이 스스로 가라앉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를 관계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관계의 성숙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밝음과 온도로 판단한다. 전생에서 미완의 과보가 남아있는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흐려지고 오히려 번뇌가 더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각방은 서로의 마음이 침잠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인연의 형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설한다. 집착은 표현이 세련되지 않을 뿐 형태가 다양하다. 한 공간에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항상 가까이 있어야만 부부가 온전하다는 생각, 잠자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집착은 부부라는 인연의 형태에 대한 고정된 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설하듯 모든 상은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을 실체로 보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도 그 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현상 안에 숨어있는 업적 경향을 더 잘 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를 괴롭게 했던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 생에서 서로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각방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서로의 번뇌를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나온 어떤 침묵의 자비일 수 있다. 부처님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을 관계 유지의 기본으로 적용하면 각방은 각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각자의 기운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각자의 번뇌를 상대에게 얹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배려적 방편인 셈이다. 우리는 종종 부부는 무조건 함께 자야 한다는 고정된 틀 속에 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을 만든다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멀리 두는 것이 더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업은 내가 쌓아온 마음의 결과다. 그 업을 소멸하는 과정 또한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다시 한 공간으로 돌아오는지, 계속 각자의 방을 유지하는지, 그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외형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어떤 결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없애는 것은 형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부부는 한 생에서 그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을 인식하고 업적 경향을 이해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부드럽게 바뀌어 간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일어난다. 서로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투정과 불만을 자기 탓으로 끌어당기지 않게 되고 감정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거나 발산하는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업적 경향이 바뀌는 가장 직접적인 출발점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발생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의 소멸은 지혜에서 시작된다고 설한다.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진 형태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각방을 쓰는 부부라면 그 각자의 방 안에서 이러한 변화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상대를 강제로 바꾸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고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는 대신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업의 결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일정한 지점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같은 방에서 자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도 있으며 서로의 호흡이 같은 공간에서 섞이더라도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목표일 필요는 없다. 불교적 관점에서 부부라는 관계의 목표는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고통 없는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자든 다른 공간에서 자든 그것이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업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곧 올바른 방편이다. 업은 마음에서 자라고 마음에서 변화하며 마음에서 소멸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어느 형태로 살아가고 있든 그것이 업적 경향을 소멸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한 생을 살며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들이쉬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부부는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각 방을 쓰는 인연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 또는 편안함의 문제 또는 잠버릇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각 방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단지 금생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어떤 업적 경향을 오래 짓고 그 경향이 단단한 결이 되어 남아있으면 그 업의 방향이 현생의 연애관계, 부부관계, 정서적 거리감이라는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어 드러난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늦은 비를 만나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전생의 업적 경향도 조건을 만나면 모습을 드러낸다. 화엄경에는 모든 인연은 서로서로 얽혀 있으며 단 한 생의 흐름으로 볼 수 없다고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집에 있음에도 한 방을 나누지 못한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업적 결의 거리, 마음의 거리, 정신의 거리, 오래 묵은 인연의 결산에서 드러나는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부부는 사이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싸우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서로에게 무심한 듯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업적 경향은 말없는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함께 누워 자는 것이 불편하고 같은 하룻밤의 기운을 섞는 것이 부담스럽고 서로의 호흡조차 스스로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형태를 띠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부른다. 그리고 과보는 반드시 나타난다. 단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는 우리가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드러나고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드러나며 어떤 이는 가족관계에서 드러난다. 특히 부부관계는 업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자리다. 그만큼 오랜 인연이 녹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한 집에서 각 방을 쓰게 되는 현상은 현생의 선택 이전에 전생에서 형성된 관계의 습관과 마음의 결, 에너지의 습관에 따라 그 거리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업적 경향은 단순히 나쁜 업의 흔적만을 뜻하지 않는다. 멀어짐도 하나의 조절이고 거리두기도 하나의 배움이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공간에서 잠을 함께 자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적 편차나 취향의 차이로만 보면 표면적 설명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적 경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아래에는 오래 묵은 인연의 흔적, 삶에 배어있는 습성, 수행을 통해
완전히 다 소멸하지 못한 마음의 결. 그것이 재현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는 세밀하게 기억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업은 결이 남는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그 마음을 행동에 얹고 그 행동을 다시 버릇으로 굳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버릇은 생을 갈아타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화함경에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생이 달라진다고 설한다. 같은 말이다. 마음의 기울어진 방향이 업적 경향이다. 그 기울어진 방향 속에서 특정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자들이 있다. 누군가 내 기운을 과하게 빨아들이는 느낌, 누군가의 기운이 나를 압박하는 느낌, 서로 몸은 가까운데 존재는 더 멀어지는 느낌.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 관계 맺음이 조화롭지 못하고 다툼과 집착으로 이어졌던 사람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패턴 중 하나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부부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슷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부부에게만 유독 예민해지고 부부와의 사이에서만 유독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이에서만 유독 에너지의 소모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전생에서 맺었던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다시 만난 인연 앞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방에서 문제없이 잠을 자고 기운도 잘 섞이고 밤이 편안하다. 그들은 전생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업적 경향을 많이 남기지 않았거나 서로를 통해 배움이 완성된 사람들일 수 있다. 반면 어떤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더 큰 번뇌로 이어진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에너지의 충돌로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워지며 서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무형의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각방이라는 방식이 최소한의 균형 유지와 최소한의 평화가 유지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계의 업적 경향이 가져오는 형식적 거리라고 본다. 거리두기가 다툼을 막는 장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리두기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 방을 쓰는 부부가 더 선한 것도 아니다. 방이라는 물리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업적결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다. 가까이에 있다고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났고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상이 아니라고 설한 이유도 같다. 부부라는 상, 각방이라는 상, 함께 산다는 상, 서로 가까워야 한다는 상, 이 모든 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 실체로 보지 말라는 말은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업적 경향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업적 경향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부관계를 단순히 감정적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만남과 모든 거리감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자연히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불편해지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 없이도 안정된다. 이것은 현재의 사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 사람과 나의 업적 기억이 서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삶에서 흔들림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볼 수 있다. 업은 볼 수 없지만 업에 흔들리는 관계는 볼 수 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 나뭇잎만 보고 바람의 성질을 추론하듯 부부의 관계 형식을 통해 전생의 업적결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좋은 업을 많이 지으라고 강조하셨다. 단순히 미래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의 감정과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감정과 선택이 다음 생의 관계를 만들고 다음 생의 만남을 만들며 다음 생의 거리감을 만든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히 한 생의 인연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그리고 다음 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긴 흐름 속의 인연이다. 단지 그 흐름이 이번 생에서는 같은 방보다 각자의 방이라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조건 관계의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계의 업적결이 그 정도의 거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형식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기도를 하고 각자의 정진을 하며 각자의 번뇌를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같은 방에서 끝없는 마찰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업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마경은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강조한다. 소리를 만들지 않는 수행, 부딪히지 않는 수행, 밀어내지 않는 수행, 억지로 붙잡지 않는 수행.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방은 회피가 아니라 업을 더욱 조용히 보게 하는 특별한 수행의 공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행의 공간은 부부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상대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별의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을 통한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다. 전생에서 업적 경향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업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항상 강조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마음이 업을 만들고, 업이 인연을 만들고, 인연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서 형성된 업적 경향은 이 생에서도 계속 작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서 상대를 억압하고, 상대를 속박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의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기운을 부딪히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난다. 각방이라는 물리적 분리는 전생의 억압적 방식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 충돌을 막기 위한 업의 자동적인 조절 장치일 수 있다. 전생의 관계가 한쪽의 집착과 한쪽의 회피가 뒤섞인 구조였다면 현생에서는 그 과보가 거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의 물리적 거리감은 전생의 심리적 압박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숙성을 거쳐 적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즉,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된 순간 그 결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충분히 소멸시키지 못한 관계의 불균형, 상대에 대한 불만, 억압, 통제,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같은 방에서 서로의 기운이 섞이는 순간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업적 경향을 가진 부부는 같은 방에 있으면 번뇌가 증폭되고 각자의 방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같이 있는 것이 더 힘든 부분은 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소멸하지 못한 업적 경향이 현생에서 남은 과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을 단순히 징벌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은 처벌이 아니다. 법은 배움이다. 법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배워야 할 방향이다. 억압했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억압받았던 사람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의 방은 서로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행 공간이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만개의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 또한 단순한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무수히 이어져 온 인연의 조합 안에서 업적 경향이 무리로 떠오르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업적 경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은 마음이 바뀌면 바뀐다. 법은 선택이 바뀌면 바뀐다. 법은 수행이 깊어지면 바뀐다. 거리감은 거리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업적 경향이 변화한다는 것은 거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거리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다. 거리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어도 그 거리를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집착과 번뇌에서 통찰과 자비로 전환된다면 그 순간 업의 결은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면 업의 과보 또한 청정하게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즉 업은 단단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녹여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차바함경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마음이 바뀌면 미래의 과보의 방향 또한 그에 따라 바뀐다고. 그러므로 부부가 각자의 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 이미 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적 경향을 보정하고 조절하는 중간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적 균형 조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서로의 기운이 섞이는 것이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각 방이 오히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를 줄이고 그 번뇌가 자라는 힘을 꺾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억지로 하나로 묶으려는 집착은 또 다른 번뇌를 낳는다. 반대로 서로의 중심이 세워지고 자기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은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균형을 현생에서 완성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거리감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인연을 정돈하는 시간일 수 있다. 억지로 붙어있는 관계보다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보는 시간,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보는 시간, 업의 뿌리가 드러나는 시간을 부부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각방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는 업적 경향이 현재의 삶 속에서 조정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정의 과정 속에서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자신의 번뇌를 들여다보고 서로에게 투사했던 감정을 회수하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방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해간다. 그 마음의 변화는 서로의 방문을 닫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번뇌를 더 자극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도 하나의 큰 자비라고 본다. 거리를 통해 자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거리와 고립은 다르다. 거리는 배움이고 고립은 도피다. 각방은 도피가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업이 쌓이지 않게 하는 중립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업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업의 결이 조금씩 약해지면
다시 하나의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그 변화가 빠르든 느리든 법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업적 경향이 변한다는 것은 이 생에서 반드시 같은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마음의 통찰을 통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 하셨다. 그러나 그 고요함 위에 번뇌가 겹겹이 쌓이고 그 번뇌 위에 또다시 욕망과 집착이 쌓이면서 우리는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버린다.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같은 방에 있다고 해서 남은 업이 녹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온기와 호흡 속에서 업이 더 강하게 발화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업이 스스로 가라앉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를 관계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관계의 성숙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밝음과 온도로 판단한다. 전생에서 미완의 과보가 남아있는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흐려지고 오히려 번뇌가 더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각방은 서로의 마음이 침잠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인연의 형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설한다. 집착은 표현이 세련되지 않을 뿐 형태가 다양하다. 한 공간에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항상 가까이 있어야만 부부가 온전하다는 생각, 잠자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집착은 부부라는 인연의 형태에 대한 고정된 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설하듯 모든 상은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을 실체로 보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현상도 그 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현상 안에 숨어있는 업적 경향을 더 잘 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를 괴롭게 했던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 생에서 서로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각방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서로의 번뇌를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나온 어떤 침묵의 자비일 수 있다. 부처님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을 관계 유지의 기본으로 적용하면 각방은 각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각자의 기운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각자의 번뇌를 상대에게 얹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배려적 방편인 셈이다. 우리는 종종 부부는 무조건 함께 자야 한다는 고정된 틀 속에 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을 만든다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멀리 두는 것이 더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업은 내가 쌓아온 마음의 결과다. 그 업을 소멸하는 과정 또한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다시 한 공간으로 돌아오는지, 계속 각자의 방을 유지하는지, 그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외형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어떤 결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없애는 것은 형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부부는 한 생에서 그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을 인식하고 업적 경향을 이해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부드럽게 바뀌어 간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일어난다. 서로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상대의 투정과 불만을 자기 탓으로 끌어당기지 않게 되고 감정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거나 발산하는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업적 경향이 바뀌는 가장 직접적인 출발점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발생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모든 고통의 소멸은 지혜에서 시작된다고 설한다.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진 형태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변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각방을 쓰는 부부라면 그 각자의 방 안에서 이러한 변화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상대를 강제로 바꾸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고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는 대신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업의 결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일정한 지점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같은 방에서 자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도 있으며 서로의 호흡이 같은 공간에서 섞이더라도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목표일 필요는 없다. 불교적 관점에서 부부라는 관계의 목표는 형태의 통합이 아니라 고통 없는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자든 다른 공간에서 자든 그것이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업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곧 올바른 방편이다. 업은 마음에서 자라고 마음에서 변화하며 마음에서 소멸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어느 형태로 살아가고 있든 그것이 업적 경향을 소멸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